고대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죠. 그런데 만약 한 장의 사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멕시코에서는 불타는 듯한 불의 눈부터 섬뜩한 화석, 그리고 사람뼈로 쌓아 올린 탑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현상들이 수십 년 동안 탐험가들을 매료시켜 왔어요. 여기 멕시코에서 포착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함께 탐험해 볼까요? 불의 눈, 멕시코만 가스 파이프라인 화재. 2021년에 멕시코의 수중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이 발생하면서 깊은 바다에서 용암처럼 보이는 거대한 원형 불꽃인 불의 눈이 생겼어요. 이 불은 거의 5시간 동안 강렬하게 타오르다가 작업자들이 질소를 사용해 꺼뜨렸답니다. 이 재난은 물고기, 돌고래, 바다거북 등 해양 생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해양 과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안전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수중 힘의 예측 불가능한 힘을 드러냈죠. 바이럴된 이미지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멕시코 머맨 목격. 한 비디오에 멕시코 해안에 부서진 부두 위를 기어다니는 머맨으로 묘사된 형체가 등장해요. 이 생물은 사람 같은 머리와 상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리 대신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요. 움직임이 이상해서 알려진 해양 동물들과 맞지 않죠.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바다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비디오 화질이 낮아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의상일 수도, 디지털 편집일 수도, 또는 물개 같은 잘못 식별된 동물일 거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형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알려진 어떤 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멕시코 해안 전설에는 반인반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더해주네요. 진짜든 가짜든 착각이든 이 영상은 바다의 신비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을 더해주고 있어요. 13,000년 된 인간 유해, 나이아. 2007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다이버들이 물이 가득 찬 동굴에서 10대 소녀 나이아의 유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빙하 시대 말기인 약 13,000년 전에 살았답니다. 나이아의 유해는 동굴의 특별한 조건 덕분에 수중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녀의 DNA를 연구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초기 인간 이주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어요. 이 발견은 사람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일찍 아메리카에 살았다는 걸 밝혀주었고 그들의 여정을 매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동굴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사정은 이 중요한 발견에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네요. 칸쿤의 수중 박물관. 멕시코 칸쿤에는 바다 밑바닥에 실물 크기의 인간 조각 500개가 있는 특별한 수중 박물관이 숨겨져 있어요. 영국 조각가 제이슨 데케어스 테일러와 멕시코 예술가들이 만든 이 작품들은 계속 진화하는 수중 갤러리를 형성하죠. 산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조각들은 인공 산호초 역할을 해서 해양 생물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요. 그 사이를 헤엄치다 보면 조용한 수중 도시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름답고 동시에 섬뜩하답니다. 이 박물관은 예술과 환경 치유를 결합해서 창의성이 어떻게 우리 바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네요. 크리스탈 동굴, 나이카 광산. 2000년에 치와와 주 나이카에서 광부들이 크리스탈 동굴을 발견했어요. 이 동굴은 높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수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거대한 수정들은 50만 년에서 90만 년 정도 걸려서 자랐답니다. 동굴은 마치 예계 행성처럼 보이죠. 빛나는 기둥들이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곳은 엄청 덥고 습해서 기온이 섭씨 58도에 가까워요. 특수 냉각 장비 없이는 사람의 탐험이 10분 정도로 제한된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이로움을 안전하게 연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어요. 공룡꼬리 발견. 2013년에 멕시코 북부에서 고생물학자들이 7천만 년 동안 보존된 길이 약 5m의 공룡꼬리를 발견했어요. 50개의 척추뼈가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이런 발견에서 흔히 사라지는 세부 사항까지 볼 수 있었죠.
이 꼬리는 백악기 후기에 오리부리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 것이었어요. 추가 발굴에서 더 많은 뼈가 드러나서 거의 완전한 골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발견은 공룡의 움직임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고 근처에 더 많은 유해가 있을 거예요. 치첸이트사 새소리, 쿠쿨칸 신전. 고대 마야 사람들은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치첸이트사의 쿠쿨칸 신전은 그들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걸 증명하죠. 피라미드 아래에 서서 손뼉을 치면 돌아오는 소리가 새 지저김처럼 들리고 그 뒤에 빗방울 떨어지는 듯한 패턴이 이어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음향 전문가들이 확인했듯이 마야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계단과 구조를 정확히 설계해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1000년도 더 전에 현대 도구 없이 마야 사람들은 정밀하게 측정해서 돌 피라미드를 악기처럼 변신시켰어요. 이 지저김 소리는 마야 사람들에게 신성한 케찰 새소리와 비슷해요. 케찰은 그들의 신 쿠쿨칸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리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업적은 마야의 정교함을 보여줘요. 그들은 건축과 음향, 영성을 결합한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들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들은 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면서 마야가 어떻게 이런 음향 기적을 만들었는지 배우고 있어요. 고대 문명이 우리 아직 이해하려는 깊은 지식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야의 배트맨, 카마소츠. 현대 배트맨이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 고대 마야 문명에는 카마소츠라는 박쥐에서 영감을 받은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저승이나 사후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 여겨졌죠. 카마소츠는 눈에 띄는 이빨이 달린 박쥐 같은 얼굴과 인간형 몸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됐어요. 고대 문헌들에서는 날카로운 이빨로 적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나오곤 해요. 마야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세밀하고 일관된 이미지들은 현대의 박쥐인간 하이브리드 개념과 정말 비슷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대의 웨이즈의 현상을 만난 흔적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 특징을 결합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카마소츠는 마야 문화에서 저승과 지하 세계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멕시코만에서 발견된 난파선. 연구자들이 멕시코만에서 수중 드론을 테스트하다가 우연히 거대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소나 탐지기로 보니 해저에 높이가 124피트나 되는 배가 서 있는 거예요. 해양 고고학자들은 이 배를 19세기 것이라고 확인했는데 100년도 더 전에 침몰한 배랍니다. 증거를 보니 배가 불타다가 침몰해서 승무원과 승객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갇히게 됐어요. 놀라운 건 멕시코 만의 수중 환경 덕분에 난파선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배의 구조나 화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19세기 해상 여행의 생활과 무역이 생생하게 드러나요. 이 발견을 통해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해양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멕시코만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천 개의 난파선이 더 있을 거예요. 루이지애나 팬케이크 배트피시. 2010년에 해양 생물학자들이 멕시코만에서 정말 이상한 신종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루이지애나 팬케이크 배트피시예요. 이 물고기는 정말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두껍고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아요. 그런데 진짜 독특한 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헤엄치지 않고 지느러미를 이용해 해저를 걸어 다니거든요. 마치 육지의 박쥐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요. 이 물고기는 배트피시과, 즉 오그코케팔리데에 속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 모양과 움직임이 너무 이상해서 돌연변이나 다친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이지애나 팬케이크 배트피시는 원래 이런 모습과 행동을 하는 자연스러운 종이랍니다. 납작한 몸과 걸어다니는 지느러미는 깊은 바다 바닥에서 생활하기에 딱 맞는 적응이에요. 작은 먹이를 사냥하고 지형을 헤쳐나가기 완벽하죠. 이 이상한 물고기의 발견을 보면 바다 생물에 대해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실감나요. 멕시코만처럼 잘 탐험된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새로운 종이 발견되니까요. 이런 배트피시 같은 발견 하나하나가
바다의 놀라움을 계속 보여주며 해양 생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있어요. 라시오그나투스 디네마, 심해의 아기 물고기. 라시오그나투스 디네마는 멕시코만 북부에서 약 640피트 깊이의 심해에서 발견된 아기 물고기예요. 이 녀석은 정말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에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죠.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다른 아기 물고기들처럼 입 앞에 낚싯대처럼 늘어진 빛나는 생물발광 미끼를 사용해요. 이 빛으로 캄캄한 물속에서 먹잇감을 유인하죠.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거대한 입을 벌려 통째로 삼켜버려요. 입이 몸집만큼 크기 때문에 자신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동물도 먹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을 가장 매료시키는 건 극한 압력 아래에서 어떻게 번성하는지예요. 대부분의 생물은 즉시 으스러질 압력인데도요. 이 종은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의 생명이 적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발견들은 지구 생명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극한 조건의 다른 행성에서 예계 생명이 어떨지 상상하게 해요. 라시오그나투스 디네마의 기묘한 존재는 심해가 아직 크게 미탐험 상태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상상도 못할 기이한 생물들로 가득한 외계 같은 세계죠. 우리 행성의 바다에 대해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강조해요. 팔미타스, 색채로 물든 마을. 멕시코의 팔미타스 마을은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온 듯한 놀라운 변신을 겪었어요. 마을 전체가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밝고 화려한 무지개 색깔로 칠해졌어요. 모든 건물과 벽이 생생한 예술 작품으로 바뀌면서 평범했던 마을이 비범하게 변신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관광객이 몰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한 일이 지역 사회의 생명줄이 되었어요. 항공사진으로 보면 멀리서도 보이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화려한 색채 퍼즐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자부심을 주며 예술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팔미타스는 전 세계에 비슷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고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줘요. 이 색칠된 마을은 인간이 벽 하나하나씩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예시예요. 인형의 섬, 이슬라 더 라스 뮤네커즈. 멕시코시티 근처 소치밀코 운하에 있는 인형의 섬, 즉 이슬라 데 라스 무뇨카스는 수백 개의 낡은 인형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얼굴이 닳고 부품이 떨어진 인형들 때문에 신비롭고 섬뜩한 분위기가 조성돼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죠. 이야기는 50년 넘게 섬에 홀로 살았던 돈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부터 시작돼요. 근처에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사고를 목격한 후 그녀의 영혼을 기리고 섬을 추가 불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컬렉션이 커졌어요. 돈 훌리안은 인형들이 소녀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임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느꼈다고 해요. 방문객들은 오한을 느끼거나 지켜보는 듯한 느낌, 갑작스러운 불안을 보고해요. 태양과 비에 노출되면서 인형들의 섬뜩한 모습은 더 깊어졌어요.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이 섬은 슬픔과 헌신에 대한 헌정물로 서 있어요. 한 남자의 비애가 오랜 세월 매료되는 섬뜩한 유산을 만들었어요. 인형들은 조용히 상실의 이야기와 과거에서 이안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를 말해줘요. 인간 해골탑, 휴이트 삼펜트리. 2015년에 고고학자들이 아즈텍 시대 인간 유해로 만든 탑의 일부를 발굴했어요. 후에이 촌판틀리라고 불리는 이 500년 된 구조물은 처음에 수십 구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603구의 유해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전투 후 적 전사들을 기리는 것으로 생각됐는데 새로운 분석에서 여성과 어린이 유해가 많아 복잡한 의식 관습의 일부였고 단순한 전쟁 트로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탑의 정밀한 건축은 세심한 계획과 아즈텍의 고급 건축 기술을 보여줘요. 유해들은 그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과 그 뒤에 있던 의도적인 노력을 강조해요.
후에 이 촌판틀리는 고대 문명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현대 관점 너머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전해요. 아칸바로 피규어, 공룡과 고대 문명을 묘사한 작은 조각상들. 1944년 7월, 발데마르 줄스루드의 말이 멕시코 과나후아토주 아칸바로에 묻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발굴 작업에서 공룡, 고대 이집트인, 수메르인, 코카서스인, 그리고 다른 문화들을 나타내는 32,000개의 도자기 피규어가 발견됐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이 피규어들의 나이는 1500년에서 6500년 사이로 추정됐어요. 신비로운 점은 이 피규어에 나타난 공룡종들이 과학자들이 19세기와 20세기에야 이름을 붙인 종류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공룡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이 피규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디테일을 보여주며 현대 고생물학과 잘 맞아떨어지고 콜럼버스 이전 멕시코와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문명들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의문이 생기죠. 비판자들은 현대적인 위조라고 부르고 지지자들은 고대인들의 선진 지식이나 알려지지 않은 접촉의 증거로 보기도 해요. 아칸바로 피규어들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만약 진짜라면 고대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 알고 있었고 먼 문화들과 연결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진짜든 아니든 멕시코에서 가장 매혹적인 고고학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푸에블라의 거대한 싱크홀. 2021년 푸에블라주 산타마리아 사카테펙 주민들은 농부의 밭에서 갑자기 폭 약 60m 크기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집 한 채 전체가 삼켜져 버렸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폭죽 소리로 착각한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곧 집 주변에서 물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걸 봤어요. 몇 시간 만에 집 아래 땅이 무너지면서 안에 모든 게 삼켜졌죠.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이 싱크홀은 크기가 여러 도시 블록을 덮을 만큼 거대하고 크기와 깊이 때문에 운석 충돌구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질학자들은 지하수의 침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함이 약해져 땅이 무너진 거라고 설명해요. 멕시코에서 이런 싱크홀이 점점 더 자주 생기는 이유는 과도한 지하수 펌핑과 자연 지질 과정이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 토양과 암석이 안정성을 잃어서 갑작스러운 붕괴가 더 쉽게 일어나죠. 푸에블라 싱크홀은 지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줘요. 우리 발밑의 단단한 땅이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어서 집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가족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이 사건은 과학자들에게 지질 위험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주고 미래 재난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요. 삼쌍둥이 고래 발견. 2015년 멕시코 북서부 어부들이 라구나 어허대 리에브레에서 해양생물학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삼쌍둥이 고래를 발견했어요. 길이가 약 4m 정도 되는 이 고래들은 몸통 부분에서 붙어 있었고 중요한 장기는 공유하지만 머리와 꼬리는 따로따로 있었죠. 그때까지 고래에서 이런 상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삼쌍둥이는 인간에게도 극히 드물어서 출생 5만에서 200만 명 중 1명 정도 발생하지만 고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고래들의 크기를 보면 상태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 생존한 것 같아요. 생존은 아마 무리의 도움 덕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고래의 지능과 사회적 협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과학자들은 무리가 어떻게 삼쌍둥이 고래가 헤엄치고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게 도왔을지 궁금해해요. 이 사례는 고래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적응력이 강한지 보여주고 고래의 생물학과 행동에 대해 아직 얼마나 많은 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깨닫게 해요. 멕시코의 삼쌍둥이 고래는 바다 생명의 복잡성과 이 해양 거인들의 적응력을 독특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둘세기지, 비밀 지하 시설일까? 둘세기지라는 곳은 뉴멕시코주 둘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인데요. 에어리어 51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인기 있는 음모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야기는 1930년대부터 시작됐고 1970년대에 전직 경관 게이브 발데지가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축들이 이상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국과 없어진 부위를 발견했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야생 동물의 행동과는 달랐어요. 근처에서 보호장비나 전자부품 같은 흔치 않은 물건들도 발견됐다고 해요. 발데즈는 그 지역에서 조용하고 검은 물체가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는 걸 목격했다고도 보고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주장 중 하나는 죽은 동물에서 이상한 새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건 고도의 생물학 연구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일부 이론에 따르면 둘새기지는 여러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협력시설로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요. 비판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요. 명확한 사진이나 공식 기록, 물리적 증거가 없고 목격자 증언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건들에 대해 더 단순한 설명을 제안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보고와 발데즈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덕분에 대중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이든 허구든 둘새기지 이야기는 숨겨진 작전과 우리 세상 너머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의 유령 출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이상한 존재에 대한 보고로도 유명해요. 이른바 비행기 휴식구역이라고 불리는 곳, 퇴역 비행기들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한 어린 소녀의 희미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 목격담은 여러 직원들 사이에서 일관돼요. 사용되지 않는 비행기 창문 근처에서 그 모습을 봤다고描述하죠. 그 존재는 지켜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듯하고 눈치채면 빨리 사라져서 단순한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해요. 이 현상은 보안 요원, 정비팀 등 여러 사람들에게서 수년 동안 보고됐어요.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특히 야간 근무 때 그곳에서 혼자 일하는 걸 피한다고 해요. 경영진은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회의론자들은 이 목격이 그림자나 조용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다 생기는 심리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반복되는 증언 덕분에 이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어요. 사실이든 인식의 문제든 이 이야기는 공항의 비공식 전설이 됐어요. 현대 세상에서도 일부 경험은 여전히 신비롭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타우스 섬, 지속되는 미스터리. 뉴멕시코주의 작은 예술마을 타우스는 타우스 섬이라는 저주파 소리로 유명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소리는 1990년대 초에 처음 보고됐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윙윙거리는 소리, 씩씩거리는 소리, 혹은 먼 엔진 소리처럼 묘사했어요. 인구의 약 2%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게 실제인지 심리적인 건지 알아보려고 과학적 연구가 진행됐어요. 공학 교수 조이 멀린스가 인터뷰와 음향 테스트를 포함한 연구를 주도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흥미롭게도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보고해서 하나의 음향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일 가능성을 시사해요. 이론들은 산업소음, 지하 활동부터 이명, 심지어 비밀 실험까지 다양해요. 비슷한 험소리가 전 세계에 나타나는데 항상 저주파이고 지속적이며 소수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 고통을 주지만 일반 장비로는 감지되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아는 지각과 소리에 대한 지식을 도전하게 만들죠. 타우스 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듣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요.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 비행기 묘지.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는 애리조나 주 투손에 위치한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보관시설인 보니야드가 있어요. 이곳은 2600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에 4000대가 넘는 퇴역 군용 비행기들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초음속 전투기들, 거대한 수송기들, 그리고 한때 핵탄두를 싣도록 설계된 폭격기들이 포함돼 있어요. 조용히 줄지어 선 비행기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그 강력했던 유산이 이제 사막의 태양 아래 고요히 놓여 있네요. 애리조나 사막의 건조한 기후, 낮은 습도, 그리고 높은 고도가 비행기 보존에 이상적이라서 빠른 부식을 막아준답니다. 일부 비행기들은 다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부품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은 결국 해체되어요. 해체 과정은 신중하지만 좀 슬프게 느껴지는데요. 한때 엄청 비싼 전쟁 기계들이 분해되는 거예요. 한때 음속을 돌파하던 전투기들은 이제 야생 동물들의 집이 되고 거대한 폭격기들은 서서히 자연에 녹아들고 있답니다. 이 보니아드는 군사기술의 빠른 발전과 공굴력의 높은 비용을 상징해요. 수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이 새 비행기들로 대체되면서 이렇게 한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항공팬들은 가이드 투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부터 현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둘러볼 수 있어요. 모두 사막의 건조한 공기 덕분에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 붉은 여왕의 무덤, 팔렌케. 1994년에 고고학자들이 고대 마야 도시 팔렌케에서 봉인된 방을 발굴했어요. 안에는 밝은 붉은 진사가루로 덮인 여성의 석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붉은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그녀의 안식처는 정말 특별했어요. 진주로 장식된 해골과 마야 지도자들에게 흔한 옥 티아라가 있었거든요. 여성에게 이렇게 화려한 장례가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권력은 남성 후계자를 통해 이어졌고, 여성 무덤은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으니까요. 과학 연구 결과 그녀는 돌아가실 때 약 60살 정도였고, 잘 보존된 유해 덕분에 삶에 대한 자세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해요.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지도자에 가까운 친척이었을 수도 있죠. 그녀의 무덤에는 마야 왕들에게 버금가는 귀중한 도자기, 보석, 유물들이 있었어요. 이는 그녀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죠. 붉은 진사는 재생과 내세의 상징으로 그녀가 중요한 영적 위치를 가졌다고 믿어졌음을 암시해요. 붉은 여왕의 장례는 마야 사회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이전에 생각했던 여성 리더십 역할에 대한 관점을 도전하게 해요. 이 발견은 계속해서 이 고대 문화와 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